문이쇼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뒤로 어디로 갈까 멈칫멈칫거리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강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지만 약세장에도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식시장은 투자 기회가 넘치는 곳입니다. 당신의 플레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품시장에서 원자재 랠리가 이제 종료한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상품 원자재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요? 상품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원자재 랠리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버블이 꺼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 끝나서 사이클이 끝난 것일까요? 상품시장의 랠리는 끝났다. 끝난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끝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모두가 경기 둔화, 경기 후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고용 지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제조업 지수, 오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까지 다운. 그리고 GDP 실질 GDP 수정 지표가 또 다운.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미국의 경제부양책 QE2도 이제 끝난다. 그러면 더 이상 경기가 좋아질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유동성도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석을 붙일 것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국제유가 추풍낙엽처럼 우르륵 떨어집니다. 국제유가가. 수식직한 그렇게 공급 부족 수요 초과라고 난리치던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 가격 역시 고점 대비 30%나 폭락해 있습니다. 반등을 하다가 다시 되밀리고 이 버블이 다 꺼졌다. 그동안에 초과 수요, 과잉 수요,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엉터리였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상품시장에서 이렇게 랠리가 꺼지는 것은 바로 헤지펀드의 매매 패턴 때문입니다. 정거금을 인상해서 마진콜을 당하니까 순식간에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변해서 계속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단기적인 버블, 투기수에 의한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실질적으로 현상에서 보면은 장기 기업의 장기 성장 또는 경기의 사이클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들이 자회사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조업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나 M&A를 위한 날개 붙이기나 똑같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질 현장에서는 열심히 투자, 신규 경기 성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상 물동량, 경기에 대한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경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 수요가, 신규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LNG선 수요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신조선 수요가 바로 세계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 사이클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비행기 제조회사들이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수주를 계속 주문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왜 비행기 수주를 낼까요? 물동량,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물동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교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경기 사이클은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주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기 랠리 때문에 수요가 실질적으로 받쳐주고 있지만은 초과 수요가 지나치게 가세되어서 상품시장에서 지금 버블이 해소되고 있다면은 얼마까지 꺼져야 될까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 있어서 빠져나올 돈이 어느 정도 될까를 대강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 대비해서 달러가 이 녹색 선이 바로 그린백이라고 하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계속 떨어져서 최근에 반등하고 있죠. 이 반등은 바로 빠져나갔던 달러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빠져나갔던 돈이 어디로 들어가지고 상품시장 원자재, 석유 수요, 석유 선물 투기로 이만큼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급등세가 바로 버블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 이 상승 추세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올 연초부터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죠. 이 급등한 것이 바로 이 달러를 팔아서 몇 배의 레버리지 차입을 일으켜서 상품 시장으로 투기 수요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급락을 한 것, 이것이 바로 급락 빠져나오면서 달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헤지 펀드들이 정거금 인상으로 인해서 마진 콜로 던지기로 하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투기 수요는 아직까지도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연초 달러 가격이 이만큼이었었는데 이 가격이 달러 강세가 계속 연초 가격대로 올라온다면은 그만큼 이 자금이 여기로 빠져나올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국제유가는 8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급상 논리상으로 추정되는 적정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유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원자재 경기 사이클이 이제 소멸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투기 수요가 버블이 꺼지는 것이라면은 좀 더 꺼질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석유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공급 부족 수요 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거품이 빠지는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관련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 가격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항공운송업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러한 항공회사들이죠. 물론 항공회사들은 이 원가 부담을 결국에는 티켓에다가 다 전가를 시키고 고객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겠지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장을 안 갈까요? 아무도 비행기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티켓 가격으로 전가시키고 결국은 항공사는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이 원가 부담이 마진을 축소시켜준다. 그래서 판매 가격에 전가될 때까지 티켓의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 원가가 높아진다면 마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마진이 크고 줄어드는 이 사이클이 바로 단기 사이클이고 단기 실적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운송업은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바람에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미 벌써 1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보였죠. 2분기 실적에는 좀 더 실적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고요? 그 1분기보다도 유가는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유가가 올랐던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2분기에는 아직까지 이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주가 움직임이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과 국제유가와의 비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대한항공을
항공사의 이 파란 하늘로 표시를 해서 하늘색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국제 유가와 대한항공의 주가는 정확하게 역상관관계에 있지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대한항공의 실적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은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주가가 미리 유가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놀라서 주가가 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유가보다 더 먼저 반등을 했군요. 때때로 주가는 오히려 미래를 스스로를 예측하는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이 고유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측해서 스마트 마니, 영리한 명확한 눈치 빠른 자금들은 먼저 예상해서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가가 조만간에 떨어질 것을 돈이 먼저 알아채는 것이죠. 돈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세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유가가 좀 더 떨어진다면 이 반등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버블이 좀 더 꺼진다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됩니다만, 그러나 전고점까지가 조만간 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이라는 것은 이때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시점입니다. 작년 여름. 그러나 이번 여름에는 작년 여름의 실적의 30% 정도 감소된 이익을 낼 것이라고 애널리스트 예상하고 있군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작년 고점까지는 갈 수가 없겠죠. 다만 지금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모멘된다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항공주는 주가가 과만큼 그렇게 고점 수준으로 능가할 만큼 강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항공운송업의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실적의 등락은 분기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기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대한항공이 원래 항공기를 5대나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항공기 한 대 값이 수십억을 하고 수백억을 합니다. 그것을 5대나 새로 샀다는 것은 물동량이 넘쳐나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더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공사가 대당 수백억을 하는 항공기를 5대나 구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인데 왜 그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고유가 부담 어떻게 하느냐고요? 결국은 티켓에다가 다 전가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의 물동량은 해상 물동량이 너무나 시간이 걸려서 항공으로 빨리 날아다니는 수요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까지도 이제 비행기로 실어 나른다고 하는군요. 옛날에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을 지금 시간이 급해서 항공 운송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 타이밍이 문제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리스크 요인이죠. 2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가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한참 되어야 아마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투자에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엘스 리포터들은 모두가 바이지만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은 모두가 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타이밍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일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도 공세가 바로 장기적으로는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기회에는 그렇게 조급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지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시장의 붕괴는 경기 사이클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상품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지나쳐서 전거금 확대로 인해서 마진콜을 당하는 헤지펀드들의 매도 공세 때문입니다. 이것은
2분기,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즌이 종료와 함께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더 과속화된 것이죠. 실적 시즌 종료와 다음 실적 시즌까지의 휴지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할 때 이러한 때문에 버블이 꺼진다면은 고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은 유가 때문에 지나치게 피해를 받았던 항공주에는 수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항공주에는 유가가 부담이지만 만약에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티켓 가격에 전가를 시킨다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항공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주는 유가 하락 수혜와 타이밍상으로 여름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지금 해외여행을 하시려면은 아마 예약이 안 될 겁니다. 티켓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약이 몰려있죠. 수요가 그만큼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장기 항공운송업의 경기 사이클을 보고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기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환율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이런 흐름이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향후 달러 가치를 변화시킬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최근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로 턴하고 있습니다. 와우, 달러가 강세 턴,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국내 수출주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겠군요. 그동안에 수출주가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 강세가 되면은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환율이 반등하면은 좋은 현상이겠죠. 그러나 외국인이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환율이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환율이 강세로, 약세로,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로, 달러가 강세로 전환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우리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 다 요인이 됩니다. 환율 강세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유로가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이고, 상품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해치 펀드 매니저들이 상품을 내다 팔고 달러를 사니까 달러가 강세 요인이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수급 요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우리 주식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달러를 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수급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달러가 제로금리 상태에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이어간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두 달, 아니 1년까지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금년 내내 달러는 강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요인은 6월 달에 QE2가 종료되면은 달러가 더 이상 대량으로 풀리지 않는다면은 달러 강세로 좀 갈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벌써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실제로 6월 달 여름이 닥치면은 그때도 또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달러 강세 가겠지만은 기조적인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수급상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달러 방향은 무엇 때문에 왜 어디까지 가는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천 종목은 OCI 이 태양광 소재 회사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아마 태양광 관련주였죠. 네, 맞습니다. 예, 오성 LST.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이번 네. 종목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예, 오성월 ST는 실제로 주가가 이제 CB나 BW 발행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주가 보면 잠깐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B, BW 물량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 이후로는 태양광 시장이 수요가 워낙 견조하고 또한 이 회사의 최대 투자 메리트인 자회사인 한국실리콘이 내년 상반기 상장에서 지금 올해 하반기 어떤 상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목표 가격인 35,000원까지 예, 홀딩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종목은 혹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손절할 필요가 없이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OCI인데 OCI는 오성 LST와 성격이 똑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회사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시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예, OCI는 이제 태양광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회사 생산 설비 규모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27,000톤으로 세계 2위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제3공장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제4공장까지 완료될 경우에는 지금 86,000톤까지 이제 그 생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계 1위의 어떤 규모를 가진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예, 이 폴리실리콘은 지금 길 가다가도 이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 시커먼 전지판이 예, 뭐 가로등 옆에도 붙어 있고 또 공원에 가면은 붙어 있고 아파트 빌딩에도 옥상에도 붙어 있고 네. 이 전지판에만 들어가는 그 전지판 위에 입히는 그 폴리실리콘 네, 요것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난번 오성 LST도 똑같이 요것을 생산하는 회사고 지금 OCI도 똑같이 이 회사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죠.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가공해서 이제 인고 웨이퍼를 예.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OCI가 그 자회사가 예, 있죠. 자회사가 예, 한국실리콘이고요. 한국실리콘이 예, 만드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 한국실리콘과 똑같은 회사가 OCI인데 예, 맞습니다. OCI는 세계 지금 2위 네, 규모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크고 네. 조만간 뭐 세계 1위로 지금 발돋움한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지금 태양 전지 소재의 그 핵심 공급원이고 아까 신정세를 계속 한다고 했었는데 그만큼 네. 지금 만드는 대로 팔린다는 얘기였죠. 신정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주문이 계속 쏟아져서 감당을 못해서 지금 계속 지금 예, 맞습니다. 신정세를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가 지금 있으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셨는데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입니다. 이제 세계 최대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장 증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까지 제5공장이 완료가 된다면 8만 6천 톤의 폴리실리콘 규모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될 수 있고요. 또한 발전 효율이 50% 웃도는 고순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면에서나 아니면 기술적인 면에서나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지금 그 세계 1위 업체인 이제 바커사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온 1분기 영업이익률이나 에비타 마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규모만 늘어나게 된다면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사업 규제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규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폴리실리콘을 신증설할 때 자본금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최저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 규모가 최저 3,000톤 이상
그리고 또한 전력 소비 또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규모 폴리실리콘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전력 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역내 최대 폴리실리콘 회사인 OCI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그 지금 폴리실리콘이 세계적으로 수요 부족이라서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왜 그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전력 부분에서 예. 중국에서는 이제 제조업이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뭐 정유 시설 같이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시설이 많은데요. 지금 전력 난을 겪고 있고 지금 이제 여름에는 그 전력의 어떤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비해서 규제안을 먼저 발표를 한 것입니다. 난립해서 하면은 전력 소모만 많아지고 네.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장 수요가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교통정리를 한다는 얘기였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기반을 갖춘 OCI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수요하고 그에 관련되는 판매 계획이나 예상에 따른 그 기업 실적 추정의 근간 밸류에이션을 좀 해주시죠.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제 시장 평균 EPS인 58,500원에 멀티플 11배를 적용해서 64만 원을 목표가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PER 11배라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시장이 굉장히 넓은데 네. 시장 평균 PER만 적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네, 일단은 예, 그 성장 보수적입니다. 스토리가 2013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공장의 뭐 규모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완전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목표 예. 가격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회사의 그 올해 내년도 실적 그 매출과 이익 전망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나 매출액 면에서나 전년도 대비해서 뭐 2배가 넘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2012년도부터 성장세는 조금은 주춤하겠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OCI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50%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이 이익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고마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데 네. 유가가 떨어지면 이것도 똑같은 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상품 시장에서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간다면은 네. 이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당히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과 마진이 급속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그것이 그대로 다 적용해서 받는 것이지만은 판매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면은 이익은 순식간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것까지 다 감안된 것입니까? 원래 추정치, 내년 추정치. 최근에 이제 OCI가 실적 호조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폴리실리콘의 어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세상 컨센서스보다 어떤 초과하는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조세는 2분기, 3분기까지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쟁사들의 어떤 공장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요 부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공급량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떤 점진적으로 하락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이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동사의 어떤 원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추정하기로 이 회사의 그 제조 원가는 단위당 32불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폴리실리콘의 어떤 선물 가격은 50달러대 중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고,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7, 80불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진 부분에서는 어떤 앞으로 공장 증설을 통해서, 프라이스가 아닌 어떤 양에서 늘려나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성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마진은 떨어지더라도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다 상쇄가 된다. 예. 설득력 있는 설명이군요. 그다음 리스크 현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태양광 소재는 그야말로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섹터이고 거기에 대한 기업 가치가 영업이익률이나 또는 현재 실적을 보면은 거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정도로 지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거 경험상 이 회사가 금융위기 전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일부 특정 자문사가 너무 이것을 많이 사가지고 있다가 대답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자산운용사나 또는 그 자문회사들이 많이 너무 이것을 좋게 보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팔까? 그게 팔면은 그 매도 공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급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네. 이 OCI가 과거에 굉장히 그런 악몽에 한번 있었던 회사이고 또 너무나 많은 또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거의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리스크 영역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실제로 OCI 회사가 태양광을 대표하는 회사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몰렸던 것도 사실이고 자문사에서 투자를 활발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60만 원 중반대를 찍고 나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그거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매물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도 하고 자문사 물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역시나 초점은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OCI 주가가 50만 원 중반대에 올라와 있지만 이 주가가 뭐 PR이나 뭐 기업의 실적에 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과도한 어떤 주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는 2011년 실적 대비 PER 수준이 한 9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9배,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코스피 평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태양광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 이 세계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시장 평균밖에 못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주가 상승률은 그만큼 높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높았던 건 기업의 실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최종 결론을 내주시죠. 예,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태양광 전문 업체인 OCI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수익성 최고의 어떤 회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강력 매수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투자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품시장 버블 붕괴는 경기 사이클이 마무리되어서 경기 사이클이 종료해서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사이클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해치펀드들의 매도 공세, 이것은 바로 전거금 인상으로 인한 수급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고유가로 인한 버블이 꺼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운송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항공운송업은 고유가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여름 성수기에 진입했습니다. 경기의 최대의 수혜 기간이 바로 여름 성수이고 이때 주가가 가장 강한 모멘텀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 항공주에 관심을 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입니다.